언택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콩그리시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오피셜하게 쓴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난도 교수님이 2017년에 트렌드 코리아 2018을 논할 때 하셨던 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택트가 그때부터 시작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언택트란 대면을 하지 않는다, 비대면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보다는 좀 더 늦게 출발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90년대에 무인 서비스에서 이제 은행 서비스가 무인으로 들어올 때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제 여행을 다니기 어려워졌지만 비행장에서 또 무인 키오스크가 마련이 된 게 벌써 9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편도 이제 무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런 것이 최근 들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이런 무인 키오스크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걸로 연결이 되었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obsolete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기능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언택트가 굉장히 빨리 진화가 되었고, 세대에 따라서는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현재도 그것들이 굉장히 언택트 시대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이제 문제점은 그런 거 외에 우리는 분명히 대면을 하고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대면을 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공연도 다 취소가 됐다가 이제는 공연조차도 이제 언택트로 해서 이런 화면으로 다 모여서 공연을 보거나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거리 두기를 해서 공연을 보거나 하는 것도 생겼고, 전시회도 특히 이제 전시회는 실물을 직접 보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제 언택트로 리모트로 보게 됩니다. 이제 여행도 언택트 시대에서 차박다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그나마 여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행지를 갈 수 있다는 거에서 100% 언택트라는 표현을 쓰긴 어려울 거고, 또 스포츠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일부 관중이 들어가긴 하지만 관중 없는 경기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들이 이제 거의 다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가지고 오는 이제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될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부터는 이제 온 세계가 이걸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초중고가 개학을 굉장히 미뤘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반쪽 개학이 됐고, 그 개학하기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이제 시작됐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전히 100% 온라인 교육이 되고 있는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엄청 옛날부터 50년 전에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EBS는 온라인 강의를 이미 연지가 그것도 똑같이 한 그 정도 시간이 됐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디지털 대학도 만들어져서 온라인이라는 환경에 이미 많이 접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얼마 전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렇게 창업 스쿨로 이제 온라인에서 전 세계에 개설한 대학이 왔을 때, 이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 언택트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거냐 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우리의 그 스트레스홀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재택근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재택근무도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100% 재택근무를 했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경험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늘려보자, 재택근무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조성을 해야 좋으냐 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택근무의 형태는 100%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반재택근무, 어떻게 보면 반택근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회사에 오지는 않지만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회사 일을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원격 의료도 굉장히 큰 이슈죠. 특히 병원을 가기도 어렵고 가서도 의사를 직접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격 의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달 말부터 원격 의료 시범사업 실시, 이게 2014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술적이고 우리의 니즈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적인 규정의 문제가 또 따라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화상회의가 굉장히 이제 파퓰러해졌고, 오늘 같은 이제 화상 발표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화상회의 시스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은 지는 한 50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 화상회의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면과 비대면의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두 가지 면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문제고요. 이제 그 재단 입장에서 연구 쪽을 한번 들여다보면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많이들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장 큰 게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 모든 학회가 다 캔슬이 되거나 버추얼로 바뀌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버추얼로 전환이 된 것도 이제 발표자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컨택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학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그 과학 사이언스 네트워킹은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고, 그 소통도 일방 소통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 저하되는 얘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실학회 참여,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순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행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국제 공동 연구가 완전히 100%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인적 교류가 불가능해지고 이 실험을 더 같이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빅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들이 되게 다 딜레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언택트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재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수한 연구자들한테 연구 과제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연구 과제 평가 부분에서도 화상 토론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사실은 화상 토론이 불가능했던 건 아닌데, 과거에는 우리들 마음에 항상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모여서 해야 된다 하는 어디선가에 제 콜이 있어서, 모이지 않고 하는 결정은 이게 정말 결정이냐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느낌도 받았었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심적인 한계도 있지만 기술적 지원의 한계도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술적 지원의 한계는 어느 정도는 이제 풀필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려되는 게 평가의 충실도에 저하가 우려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플러스 사실은 연구재단에서는 제일 우려되는 게
연구재단의 규정, 그 다음에 과기부의 법령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면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이제 다행히도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사태니까 긴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올해는 이렇게 넘기겠지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절대로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규정들이 따라와 줄 거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상평가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포지티브하게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재단이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장소는 서울 아니면 대전 두 군데에서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대전으로 오셔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럼 하루를 다 쓰실 때 뭐 평가가 반나절이 됐든 1시간 평가가 됐든 거의 하루를 다 써서 대전까지 오셔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평가를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뭐 제주도에 계신 분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저희가 평가를 모실 수가 없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을 평가에 모실 수 있게 됐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절약되니까 그 시간 사이에 평가가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저희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뭐 가장 유명해진 게 이제 줌 서비스 같은 것이 이제 해주는데 사실은 줌 서비스는 회의를 하게 해주는 이 플랫폼이지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런 새로운 플랫폼 또는 이거 변형된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기술적인 한계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마 3월, 4월 달에 가끔 보셨을지 모르지만 줌을 통해서 합창도 했다. 이런 해서 이제 합창 하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동시간대에 저런 분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킹스맨에 보면 거기서 회의를 할 때 버추얼로 자기 모습이 어떤 회의장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리모트에서는 그렇게 같은 장소에 모인 것처럼 해서 회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건 기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야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했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나 하지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정부가 쓰는 영상회의 시스템이라고 온나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새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했는데 이게 개발된 게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개발했을 때는 이 모양을 보시면은 정말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때 도입이 됐을 때 아무도 정부에서조차도 테스트만 해보고 쓰지를 않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해서 이번 사태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그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지금 항상 미래의 일이지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는 드디어 미래를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가는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지금 과연 그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저희가 요거는 이제 기초공부에서 기초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베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구가 지장을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걸 이제 물어봤는데요. 다행히도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장을 받았다가 한 60%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지장을 받았다는데 다행히도라는 제가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나라만 실험실이 문을 닫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실험실이 완전히 두세 달 동안 문을 닫아서 아무도 실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 실험이 가능한 거에 비해서는 저희는 상황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영향받는 거에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연구 인력의 운영입니다.
그 연구 인력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한 반쯤 되는데 그것이 그 연구 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박사후 연수생이나 연구원, 해외 연구자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초기에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재입국을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인력을 더 큰 문제는 역시 아까도 언급됐지만 국제 공동 연구는 뭐 거의 100% 셧다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제 연구, 공동 연구를 하는 포션은 기초 연구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서포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서포트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이제 다음 슬라이드도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게 나오겠지만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국제 공동 연구 중에서 공동 연구를 하긴 그렇지만 국제 연수 부분이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포스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해외 포스닥 지원 사업이 올해 선발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명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이랬을 때 올해 선발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하고 아무 그럼 해외로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땐 과연 이제 그 해외 포스닥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문제가 없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럼 국제 공동 연구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국제 공동 연구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인력 교류가 거의 90%를 차지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인력 교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연구재단의 그 국제협력본부에서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했던 게 Rapid Call이라는 프로그램이 12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 건데, 당연히 서로 인적 교류는 할 수 없지만 그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인포메이션 교류 수준을 좀 높여서 그걸로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걸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내년이 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공동 연구 결과 성과가 얻어지는지를 제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초 연구에서의 성과는 어떻게 될 거냐, 특히 기초 연구의 성과는 논문으로 저희가 이제 배변하게 되는데, 논문 게재가 얼마나 힘들어지느냐는 앞에서 이제 연구가 힘들어졌던 만큼 또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도 논문을 투고했을 때 논문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꽤 많다 하는 건 75% 정도가 영향을 받고, 또 그러므로 해서 논문의 우리 성과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구가 타격을 받으면 내년의 성과는 분명히 올해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이 논문 게재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실을 못 나가서 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투고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투고된 논문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엉터리로 써내도 이거 그냥 사진 비슷하지만 넘어가자 했던 걸 꼼꼼하게 봐서 잘못된 사진을 넣은 것도 다 챙겨보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역으로 평가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고한 사람들의 이제 선정률도 떨어지고 그런 좀 좋은 영향이기도 하고 나쁜 영향이기도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제기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엔 연구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연구비 집행도 어려우니까 연구 기간이 끝나도 계속 쓰게 해달라. 연구 성과 부분은 이런 것들도 이제 성과 제출하는 기간을 늘려달라 하는 건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자들이 원하시면
이걸 연장을 해드리고 기간 연장이나 연구비 활용 사용도 늘려드리고 특히 이제 그 연구 기자재를 사시게 될 때는 분명히 이제 연구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 발주를 내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것도 딜레이가 돼서 이제 그 기기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타격인 게 그 해외에 있는 곳에서 이 기기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할 사람들이 다 없어져서 당국 그동안 이제 제작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딜리버리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규정 위반인데 올해는 이머전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규정들을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재단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과기부가 지원하는 연구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나 잠깐 보여드리는데 그 전에 요거는 코로나 사태 때 정책 기술 동향에서의 비대면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냐를 보면 당연히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에 대한 화두는 급증한 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말씀하실 언택트가 모든 사람들한테 각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엔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유엔은 이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다기보다는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얼마나 빨리 헤어나갈 거냐 해서 이제 이런 5가지 헬스, 소셜 프로텍션, 이코노믹 리스폰스, 마크로 이코노믹 리스폰스, 멀티래터럴 콜래보레이션, 소셜 코리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봤냐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업할 수 있는 그래서 UN 리서치 로드맵을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그 앞에 보였던 UN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한 리서치 로드맵을 만들기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렸던 그 5개 서브젝트에 대한 스티어링 그룹을 만들어서 각 그룹당 문제들을 도출하고 그걸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사업을 만들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재단에서도 총 이제 31개 오가니제이션이 참여했는데 31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한 개 나라에서도 몇 개 오가니제이션이 참여한 게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국책연구본부장님께서 한국 대표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연구재단이 참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참여한 데가 그 리서치 서포트를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지금 서포트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나면 좀 더 글로벌한 면에서 좋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기부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물론 이전에 여러 포럼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25개 유망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별로 보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헬스케어, 교육, 교통, 물류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것을 되는 것보다는 아마 왜 필요하냐를 보면 헬스케어에서 원격 의료가 필요하고 교육도 과연 원격 교육을 어떻게 정착을 시킬 수 있느냐. 사실 원격 교육에서 대면 교육으로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원격 교육을 좀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거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교통에서도 자율주행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물류도 비대면 비접촉 원격 경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비를 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다 사람 없이 스마트 공장 원격 관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는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환경 훼손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고 아마 제일 크게 느끼시는 부분이 극장도 못 가고 하는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실감 소통형 홈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걸 위한 기술들을 챙겨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 정보 보안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ICT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정보 보안과 연결이 돼서 사실 저희가 줌이 굉장히 좋은 그 커뮤니케이션 툴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정보 보안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빨리 나가면 저희가 과기정통부가 올해는 3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8,700억을 반영해서 여기 뭐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대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기술에 관련된 거에 긴급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부분은 굉장히 조금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긴급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돈을 지금 많이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날 게 아니라서 이건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이라고 했지만 이미 와 있는 기업체들한테 빨리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이기 때문에 돈이 작고요. 좀 더 크게는 이제 내년도 예산을 가만히 보면 R&D 예산 중에서 21조라고 써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 물론 당연히 감염병에 관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었을 거고요. 상당히 적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디지털 뉴딜에서 결국은 비대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언택트 사회에서 결국 중요한 부분이 될 게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만들체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겟이 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는 지속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 과학기술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겠느냐. 보시면 제일 큰 게 이제 국제공동연구가 피지컬리 이루어지기가 힘드니까 그럼 virtually 국제공동연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서브젝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있는 게 언택트 시대에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저런 게 됐으면 좋겠고 해서 그런 기술들을 하지만 그 기술이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본 플랫폼 개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줌도 있고 시스코에서 지금 쓰고 있고 몇 군데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이제 사실 줌이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지만 이것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그 과학기술 연구 방향은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이제 아마 이번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이 결과로 나온 넷플릭스가 이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지난 10년간 주가가 1000배가 오른 이제 건데 넷플릭스는 처음 생긴 지는 24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눈앞에 굉장히 빨리 다가와 있지만 이런 것들의 시작점은 굉장히 옛날부터 했다는 그런 점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우리도 기초연구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초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면 당장 오늘 급한 거를 오늘 내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잘 보시면은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언택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게 뭔가 미진한 것 같고 2%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인문사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내용 또 과학기술